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 때이른 한파가 몰아닥친 한반도엔 강추위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한용품들이 한파 특수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꽁꽁 싸매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이 거리를 나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12.3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사실 정도가 12월에 서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우리는 난방을 하게 되고 이는 난방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늘게 한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면서도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똑똑한 난방법은 없는 걸까? 네, 영하 15도 최강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렸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거나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난히 잦은 미세먼지와 강력한 한파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올겨울. 이번 한파는 예년보다 빨리 왔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연 올겨울에 한반도에 몰아닥친 한파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겨울 날씨는 어떨지 기상 전문센터를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올겨울은 11월 중순서부터 추위가 굉장히 일찍 닥쳐온 해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년보다도 거의 11월, 12월 초까지는 3도 이상, 12월 중순 이후에도 2도 이상 낮은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한파를 자주 보이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12.3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사실 정도가 12월에 서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이는 기상청의 통계를 봐도 잘 나타나는데 먼저 11월의 기온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015년과 16년의 경우 이틀이었던 반면 작년에는 5일이나 됐다. 12월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영하권 날씨가 10일 혹은 12일이었는데 작년에는 21일이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초겨울부터 전국을 강타한 맹렬한 추위. 작년 12월엔 예년에 비해 영하권 날씨가 2배나 됐는데 이 혹독한 한파의 기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장기간 계속되면서 한파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는 지역도 많았다. 그렇다면 이 한파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북극의 빙하가 역대급으로 많이 녹았거든요, 올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빙하가 있을 때는 태양빛을 반사시켜 주니까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녹아서 바닷물이 되니까 이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서 기온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원래 이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트기류는 그 중위도하고 북극의 기온차가 클수록 제트기류가 강해져요. 그래서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위도하고 기온 차이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트가 약해져요. 약해지다 보니까 밑으로 쭉 쳐져 내려와요. 뱀처럼 사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 쪽으로는 아주 극심한 한파가 들어오는 거죠. 올겨울 한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았고 빙하가 반사시켜주던 태양빛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 또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한 한기를 그대로 받게 된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라갔지만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지구온난화의 역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겨울은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고도 5km 상공이 영하 35도선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12월에 영하 35도선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죠. 이게 12월에 영하 35도선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1월에도 드물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게 이례적으로 영하 35도선이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강한 한기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겨울 날씨도 평년에 비해 추운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기상현상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겨울 날씨인 사만사온을 최근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지난 11월엔 13일간 평년보다 춥다가 이틀이 따뜻한 14만 2온이 나타나는 등 불규칙적인 날씨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후 이상 변화는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의 날씨가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욱 추운 극단적인 이계절로 바뀔 거란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난방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난방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에 쓰인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 이상 기후를 촉진시킨다. 생존을 위한 난방에너지 소비가 다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만일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를 전략하고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멈출 수 없다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방법. 실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난방.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230kg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우리에겐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다. 난방 온도 1도를 낮추면은 에너지 소비를 한 7%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문제는 이 실내 난방 온도가 24도, 25도, 26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22도 정도로 낮추고 단열 창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단열 필름이나 뽁뽁이를 사용해 가지고서 아마 한 2~3% 절약될 겁니다.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이 되면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고 중국발 스모그가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수치도 크게 증가한다. 예전처럼 날씨는 춥지만 청명한 공기를 마시기 어려워진 요즘. 뿌연 하늘만큼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건 바로 난방비 고지서다.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난방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난방 방식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 발전했을까? 아니면 늘리면서 발전해 왔을까? 과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사용했던 온돌, 즉 바닥 난방은 한국 고유의 난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만 오염물질 발생은 현저하게 적은 나름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었다. 하지만 난방을 위한 벌채가 금지되고 열 효율이 좋은 화석연료가 개발되면서 점차 사라지기도 했다. 1960년대 고효율의 석탄을 대중들이 쉽게 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싸고 고효율의 연탄 난방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1970년대 서울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중앙에서 난방을 관리하게 되면서 난방 효율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계획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되면서 또다시 변화를 맞게 된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신도시들은 건물 중심의 중앙 난방 방식을 버리고 신도시 지역 중심의 대규모 난방 시설을 만드는 지역 난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난방 설비 집중을 통해 우리는 난방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쉽게도 아니오다. 2016년 12월 신문에 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 한국 지역 난방공사와 개별 난방을 비교할 경우에 이 개별 난방의 경우는 6기가칼로리 에너지가 소요되는 데 반해서 지역 난방의 경우는 7.4기가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로 나오고서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개별 난방이 47만 원인데 비해서
이 한난의 경우는 53만 원. 일반적으로 지역 난방이 개별 난방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논문에 따르면 세대별 연간 평균 난방비는 동일 연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72만 6,655원, 지역 난방은 100만 3,283원으로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지역 난방보다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난방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난방과 온수 사용 패턴, 보일러 설치 장소나 소음 등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은 전국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해 각 가정별로 공급하는 개별 난방과 건설의 효용성, 관리의 효용성 등으로 인해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와 함께 생산한 열을 각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 난방이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중앙 난방의 효율은 높아야 한 85%로 실질적으로 효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스 개별 난방이나 아니면은 지역 난방으로 바뀌는 추세고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은 이미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난방법인 온돌부터 서양의 일반적인 난방법인 벽난로 방식, 또 지역 난방과 개별 난방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편의와 생활 패턴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난방 방식.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발생시키면서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된 난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불재로 들어가시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온돌 연구소. 이거는 보면 부뚜막이 없잖아. 가마솥. 생태 건축을 지향하며 전통 온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불만 보고 있어도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완전한 전통 방식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가마솥도 없고 부뚜막도 없어서 우리 전통 방식은 가마솥과 부뚜막이 있는 걸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찰이나 궁궐 같이 이제 밥을 하지 않고 난방을 주로 하던 곳에서는 이렇게 부뚜막 없이 함실로 직접 이렇게 떼는 방식도 전통 난방 우리 구들 방식입니다. 앞쪽에서 장작을 태우다가 안으로 밀어넣는데 이렇게 하면 온도가 훨씬 잘 올라간다고 한다. 우리말로 불주머니라는 뜻의 함실. 보통 부뚜막이 있을 때는 가마솥 아랫부분이 함실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뚜막이 없이 불주머니가 안에 있는 형태로 곧장 함실이 된다. 불주머니가 활활 타오르면서 굴뚝을 통해 빠져나오는 수증기. 그리 높지 않게 설계된 우리의 굴뚝은 높은 서양의 굴뚝과는 그 역할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 굴뚝은 그렇게 높게 만들지 않고 땅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이런 원리는 서양이랑 다르게 불과 연기를 나누는 굴뚝의 역할이 서양은 오로지 연기를 빨리 잡아 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식은 연기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는 가둬두고 식은 연기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열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전통 온돌 방식입니다.
신기한 점은 굴뚝 가까이에서 연기를 맡아도 맵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점이다. 그 비밀은 바로 완전 연소에 있다. 완전 연소의 의미는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뜻. 때문에 오염물질의 발생도 적고 열 에너지를 모두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반면에 서양의 벽난로 방식의 굴뚝에서는 매운 연기가 나오는데 이는 완전 연소를 하기 전에 빠른 연소를 위해서 불완전 연소된 연기를 강제로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완전 연소가 구현되는 우리의 방식이 온실가스도 줄이고 열 손실도 적어 환경에 더 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이 입증된 과학적인 난방법인 우리의 온돌 난방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을까? 전통 구들장을 재현해 놓은 실물 축소 모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불을 떼면 실제로 연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온돌은 이렇게 열을 그대로 가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금 얘가 좀 축소해서 만든 거잖아요. 축소 실물 모형. 원리를 좀 알려주실까요? 우리 구들의 원리는 불을 떼면 네. 항상 불은 연기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굴뚝으로 빼고 열기를 이 안에 가둬놓는 장치입니다. 근데 열이 굴뚝에서 아궁이로 수직으로 이렇게 가장 빠른 직선거리로 가니까 골고루 따숩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래라는 걸 만들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고래를 만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온돌은 아궁이에 나무와 같은 땔감을 넣고 불을 지펴 연기를 발생시키고 열기를 지닌 연기가 고래를 통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고래 위를 덮고 있는 구들장을 데우는 방식이다. 불길이 아궁이에서 고래로 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 작은 언덕처럼 만든 부넘기. 연기가 가는 길을 고래라고 하는데 열을 골고루 퍼지게 해준다. 고래보다 낮게 위치한 개자리는 넘어온 연기의 속도를 저하시켜 열기를 오래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굴뚝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고랑을 깊게 파서 열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연기 속의 분진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설계됐다. 온돌의 기원은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온돌은 5000여 년 전 두만강 하구 서포항 집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취사와 난방이 분리된 형태로 땅을 파고 흙이나 돌을 덮거나 돌 위에 흙을 덮어서 위에서 숯불로 가열하는 하향식 온돌 구조로 추정된다. 본격적으로 고래가 있는 형태는 한 2300년 전쯤에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조선시대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고 이제 현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무를나 이런 찌꺼기를 떼던 방식에서 이제 연탄을 떼던 방식으로 바뀌죠. 온돌 난방의 원리는 열이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하여 바닥을 난방하고 바닥에 최대한 열을 가두는 추결 방식. 서양 난방과 달리 공기를 데우기보다는 바닥 난방, 즉 접촉 난방을 통하여 따뜻함과 쾌적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는 우리의 좌식 문화와도 관계가 깊다. 서양은 벽난로를 쓰고 우리는 온돌을 씁니다. 벽난로와 온돌의 큰 차이점은 벽난로는 불을 떼서 연기를 하늘로 보내고 이제 옆에서 쬐는 방식, 대류 방식이고 우리는 불을 떼서 불을 이렇게 눕혀서 연기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서 열기를 그대로 그 안에 간직하게 하는 방법이죠. 불을 눕혀서 사용하니까
뜨거운 불은 방 안에 머무르고 식은 연기를 아래쪽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굴뚝을 차갑게 유지하면서 더워진 공기는 절대 나가지 않게 하니까 열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아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돌 난방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뜻한 방바닥에 발이 접촉하면서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 반면에 서양의 방식은 대기를 이용하는 대류 방식으로 더운 공기가 위로 가고 바닥에는 찬 기운이 있어 우리 생활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온돌 방법은 나무를 구해와 떼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 어쩌면 전통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땔감을 구하는 방식은 산림자원 소모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에는 시대에 맞게 재설계된 온돌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온수바닥 난방이다. 초창기에는 이제 단독주택의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단독주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나무나 연탄을 이용한 구들 난방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양에서 이런 파이프를 이용하고 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 그런 방식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주거 개념이 이제 집단화되고 집합화되고 아파트처럼 거대해지면서 온수 온돌 난방이 이제 유행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현대식 온돌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이곳. 친환경 건축 자재로 환경 표지 인증과 녹색 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는데 기존 온돌 바닥의 단점을 개선해 초기 온도를 올리는 시간을 60% 이상 단축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고 한다. 초기 온도 12.8도에서 22도까지 올리는데 1시간 16분 걸릴 때 35분이 걸렸다. 최근 우리 온돌 난방의 과학성과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이곳의 온돌 난방 시스템 역시 이미 러시아와 몽골 등 여러 나라에 시공됐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온돌 문화를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현대식 온돌 난방 시스템.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실험용 주택. 전통 온돌 방식의 원리를 현대에 맞게 개량해 재현해 놓은 곳이다. 들어오세요.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저희 난방을 시연하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 바닥은 이게 이제 사실은 돌침대를 형성하느라고 천연 대리석을 이렇게 깔은 거고요. 최근 신축되고 있는 일반 가정집에 많이 깔리고 있는 현대식 온돌.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있는 온돌들은 우리 주택, 집에다가 깔 수 있는 온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신축을 짓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조립해서 바닥에 시멘트로 하지 않고 건식 온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패널들로 깔아서 바닥 난방을 시연하는 시스템이고요. 기존의 현대식 온돌은 바닥에 온수관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가 끝난 후엔 수리가 쉽지 않다. 또 열 전달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조립식 패널 온돌 시설은 시공이 간단하고 열 전도율이 빨라 에너지 효율도 좋다. 다만 추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인데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조립식 방식이라 기존 방식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온수관의 강도를 높여서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의 경우에 온돌 난방 방식이 효율적인 건 아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전원주택. 천장이 높고 다른 집에 비해 넓은 평수인 이 주택은 일반적인 난방법을 사용했을 때 난방비가 많이 나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바닥을 데우는 온돌 난방의 경우 좌식 생활을 하고 방이 작은 경우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방을 넓게 쓰는 거실 문화나 천정이 높은 서양의 건축 방식의 경우 마냥 온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온돌의 추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후 공기까지 덮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 건축 설계는 서양식으로 했지만 난방 방식은 온돌과 벽난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난방기를 돌리고 있는 이 집의 난방 효율은 어느 정도일까? 그럼 이 장작은 보통 한 번 피울 때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처음에 불을 당길 때는 한 3개에서 4개를 넣고 어느 정도 불이 피워졌을 때는 하나씩 적당히 넣고 계속 불을 피우면 항상 그 온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피우면 시간은 어느 정도 가요? 최고 10시간 이상 간다고 봅니다. 벽난로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난방비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불꽃을 보니까 마음이 안정도 되고 설치된 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그럼 보통 이 벽난로 하나만으로 난방을 하시나요? 거의 벽난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조금씩 아주 쉬운 때는 보일러를 아주 낮게 해서 밑에 온도만 따뜻하게 하는 식으로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닥 난방만 사용했을 때는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난방비도 월 6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컸었지만 지금은 난방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한 달에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장작의 양은 약 0.5톤가량으로 10만 원 정도다. 벽난로 설치 비용이 추가로 들었지만 난방비가 줄어들어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사용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난방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꿀벽난로 점검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사용하고 계시죠? 예. 벽난로의 경우 실내에서 직접 불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높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일 먼저 밑에 불 조절기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에어커튼 기능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화구문을 열었을 때 연기 끓음이 밖으로 안 나오고 연도로 통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좌식과 입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따라 이렇게 난방법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복합 난방 방식의 경우에는 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연료로 쓰는 땔감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넓은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선 좀 불가능한 얘기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시에서의 난방 해결책은 무엇일까? 열을 더 만들 수 없다면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열입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서 천정이라든가 벽이라든가 그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면 그만큼 비용도 절약되고 그 따뜻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열법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에 있는 한 가정집. 평소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겨울이면 직접 간단한 단열 시공을 하고 있다는 김열래 주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단열재를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아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건축 자재 그 안에 단열재로 들어가는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가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뭐 10,000원도 안 되고 그 뭐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냥 테이프를 붙여서 시공을 하니까 쉽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무려 32%나 된다고 한다. 단열 효과는 이중창이 가장 높지만 시공비가 들기 때문에 대개 문풍지나 에어캡, 단열 시트 등을 많이 활용하는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춥지 않는 날은 자기 전에 난방을 하고 그리고 뭐 아주 추운 날은 퇴근해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난방을 켜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바로 끄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추위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열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창문에 에어캡이나 문풍지를 바르고 커튼 등을 다는 일이다.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열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 신경 써야 할 게 있다. 바로 보일러다. 기존에 쓰던 보일러도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집의 경우 단열에 꼼꼼히 신경 썼음에도 보일러를 올리면 어떤 방은 덥고 어떤 방은 춥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지 보일러 기술자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집안의 실내 온도를 측정해 봤다. 이쪽 방은 21점 몇 도. 여기가 이 방이 제일 냉골이라고 하셔서요. 가장 춥다는 작은 방 상태는 어떨까? 진짜 파라네. 네, 봤을 때 여기는 20도라도 찍히는데 여기는 지금 18도예요. 21도였던 다른 방에 비해 3도나 낮은 작은 방. 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문제인지 본격적으로 보일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 배관에 끼어 있는 이물질하고요, 녹물하고 슬러지, 그다음에 이제 녹물은 대표직이라도 하는데요. 이제 에어 같은 부분들이 한쪽 방에 쌓이게 되면 그쪽 방이 이제 냉골이 되는 편난방 현상이 발생돼서 그런 것들을 오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노후된 보일러는 난방 효율을 85%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10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게 좋다. 하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은 보일러를 쉽게 교체할 수는 없는 일. 이럴 때는 보일러 배관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밸브를 이용해 물에 압력차를 주어 배관을 청소하면 이렇게 시뻘건 녹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관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이 녹지꺼기가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배관을 막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난방수가 돌면서 생긴 산화물들이 배관 벽에 붙거나 난방수를 혼탁하게 만들어 열 전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냉골이었던 작은 방은 배관 청소를 하고 난 후 좀 달라졌을까? 다시 열화상 카메라로 현재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난방 배관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온도를 찍었을 때는 20도, 21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배관 청소 전 18.3도였던 것이 지금은 21.6도로 3도 이상 상승. 뒤에 있는 배관이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아주 간단한 셀프 시공법도 있다. 에어핀을 살짝 열어서 공기를 빼주면 방 바닥에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해 난방 효율에 도움이 된다. 이 밸브가 수도 밸브가 이제 보일러로 들어가는 밸브인데요. 이 밸브를 잠그시면 보일러로 들어가는 이제 물을 막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코드를 빼시고요. 난방수 필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시면 돼요. 먼저 수도 밸브와 전기를 차단한 후 난방수 필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배관에 붙어있는 녹지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 흐름을 방해하는 이물질만 없어도 난방 효율이 높아진다.
보일러 배관 청소하는 것도 배웠고 공기 빼는 것도 배웠고 앞으로 이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난방비를 더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을 통해 신축 당시부터 건물의 단열 효율을 높이고 LED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다. 단열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 당시 단열이 고려되지 않았던 건물들이다.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주택. 노후된 건물이라 그동안 단열이 잘 되지 않아 난방 효율이 높지 않았던 곳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식이 한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외단열이나 내단열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교체된 창호를 보면은 외풍 문제가 심각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께서 이제 의뢰를 하셨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됐다는 주택 곳곳에선 오래된 세월의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과거 주택 시공 시에는 단열재나 마감재를 따로 넣지 않고 지은 것들이 많아 단열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 집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 시공을 결정한 집주인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으론 분명 이득이 되는 일이지만 당장의 비용이 부담인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신축 건물에 건설 기준안을 마련하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구 건물의 단열 공사금 융자 지원을 해주는 등 전반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소재의 주택이나 건물에 고효율 기자재나 에너지 효율 절약 인증 제품을 설치할 때 시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는 단열 창호, 단열재, 창유리 필름, LED 조명 등이 있다. 서울 소재에는 지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6% 이상을 건물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에 있는 건물 중에서 71%는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타겟으로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2,709개 주택과 건물에 374억 원을 융자 지원했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7,555TOE 절감됐다. 1TOE는 석유 1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석유 7,555톤을 줄인 것이다. 예, 우리가 지구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당장의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습관을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뜰살뜰 에너지를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올 겨울. 한파 걱정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난방비 걱정이다. 또한 난방을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에 가정과 단체, 기관이 협력해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